네, 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입니다. 이 강의를 찍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꼭 행정기본법 법전에 시험용 법전에 추가해 달라고 공단에 꼭 계속 문의해 달라, 접수해 달라, 신청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신청을 하셨고 그 의견이 반영이 돼 가지고 용기 있는 참 용기 있는 분들이죠.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올해부터 행정기본법에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 법전에 행정기본법이 추가된다고 지금 확정된 공지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행정기본법은 여러분 그동안 뭐 시험용 법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간헐적으로 들어봤겠지만 그 많은 법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공인노무사 시험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강의를 찍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필요한 행정기본법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불안감을 없애는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를 찍게 되었고 관련된 자료는 제가 아래 링크 즉 제 카페 정성균의 행정교실 거기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에서 같이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다운받아 가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행정기본법의 중요한 내용, 특히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과 직접 관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제가 행정기본법을 1조부터 끝까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요게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또는 약간이라도 관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어느 내용이 어느 만큼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2조 정의는 뭐 당연히 어떤 법이든 정의 규정을 봐야 되니까 그 정의 규정을 보시되 거기에 2조 1호의 법령 등에서 법령이라 하면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그리고 1과 2에 위임받아 만든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이걸 문제 좀 어려운 말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부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또는 법령 보충 규칙이라 부르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법령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밖에 이제 등에는 자치법규가 들어가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령에 대한 정의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행정규칙은 법령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호의 행정청의 정의, 2호의 과목은 행정청의 본래적 정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이를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 즉 국가 또는 지자체 행정기관, 그래서 행정기관 중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두 가지가 포인트죠. 의사결정, 외부 표시.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중에 잠깐만요.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결정하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이게 이제 행정청이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법령에 따라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이를 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이 사인 이제 공무수탁사인이죠. 이런 것들이 행정청에 포함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고, 참고로 행정청의 정의가 행정소송법에 없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절차법 또는 행정기본법에 있으니까 만약에 시험에 보실 때 행정청의 정의가 기억이 안 날 때는 행정소송법을 찾지 마시고 이제는 행정기본법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기존처럼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절차법을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의, 처분 상대방을 말한다. 처분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의 정의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제재처분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주에서는 거기 법령 등의 의미에서 법령의 의미 정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 행정청의 정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본다 정도. 그 다음에 처분의 정의가 있지만 별도로 찾아볼 필요 없고 어차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5조에 가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죠. 자, 읽어볼게요.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게 먼저 적용되고 없을 때 이 법에 따른다. 만약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예를 들면 뭐 국세기본법에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 적용되고 거기 없을 때 거기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행정기본법이 적용돼서 행정기본법은 이거는 다른 법률에 대한 보충적 규정, 즉 일반법적 규정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법이 있으면 그게 먼저 적용되고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 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문제를 냈다. 그럴 때는 국세기본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먼저 우선 적용되니까 거기에 따라 먼저 해결하고 거기 없는 내용만 이제 행정기본법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6조에 가면 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정리죠. 제소기간, 행정심판이 되면 행정심판 청구기간. 그래서 6조 1항 읽어보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중간 필요 없어요. 민법을 준용한다. 즉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는데 민법 가면 결국 제소기간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민법상 기간 계산은 초일은 불산입, 초일 불산입의 원칙. 그 다음에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포함되지 않고 공휴일이면 계속 연장돼 가지고 언제까지? 최초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초일은 불산입되고, 그래서 초일은 불산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초일 불산입은 첫날 소송을 제기 못한다는 게 아니고 첫날도 소송할 수 있는데, 즉 처분의 효력 발생일 날 소송할 수 있는데 다만 첫날은 빼주겠다. 하루 더 너한테 더 주려고 하는 거니까 첫날은 기간 계산에서 빼줄게. 그래서 물론 만약에 1월 2일 날 효력이 발생했으면 1월 2일부터 소송할 수 있지만 1월 2일은 빼주고 1월 3일부터 90일을 계산해 줄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루 더 주는 거야. 이게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고, 만약에 같은 맥락으로 기간이 마지막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거 다 쉬고 토요일, 일요일 뭐 법정 공휴일 다 쉬고 최초 은행 영업일까지 계속 연장되었다가 최초 은행 영업이 오면 그때까지 소송하면 돼. 소송 제기하면 돼. 이게 제소기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에 관한 내용이 준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소기간을 논할 때 우리 제소기간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에 있고, 그죠?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에 안날 90일, 이튿날 1년 규정이 있지만 효력 발생일은 행정저자법에 있죠. 잠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소기간 부분은 요거 놔두시고, 제소기간은 보다시피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일단 기본 내용은 행정소송법에 있죠. 행정소송법에 가면 우리가 나타나는 안날 90일, 이튿날 1년 요거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거죠.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쳐왔으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고 90일, 행정심판 거쳐왔으면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고 90일. 그래서 요 내용은 행정소송법에 있는 거고 20조죠. 행정소송법 20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센다 했을 때 이 알았다는 것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즉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즉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있은 날은 같은 말이니까, 즉 처분의 효력 발생일, 처분이 있은 날 같은 말이니까, 즉 언제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느냐, 이 처분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14조와 15조죠. 15조. 그래서 14조, 15조 보면 상대방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송달을 통해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없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없으면 공고 또는 고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처분은 14조 1항, 15조 1항, 상대방 없는 처분은 14조 4항, 15조 3항. 요 행정절차법 14조고 15조가 있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상대방이 애초부터 누군지 모르는 일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무관리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런 기본적인 효력 발생일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소기간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소송법에 있고, 있은 날 관련된, 즉 있은 날, 즉 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내용은 행정절차법 14조하고 15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
6조를 통해서 제소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이 공일이면 최초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거다. 그래서 이 제소기간 부분은 이 조문 이 세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잘 학습해 두시고, 행정소송법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도 아시되 행정절차법 14조하고 14조와 15조는 상대방이 특정된 처분인데 송달이 가능할 때는 14조 1항, 15조 1항,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14조 4항, 15조 3항이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고 구사무관리규정, 즉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개별 법령이 있으면 거기 따르고, 거기 없을 때는 공고 또는 고실부터 5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소기간의 실제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어떻게 할 건지, 기간 말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 가지고 너한테 하루 더 주겠다는 얘기고, 기간 말일도 공일이면 그거 다 넘어가고 최초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소를 제기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하루 날짜 더 줄게, 이런 의도로 만든 게 행정기본법 6조 민법 규정,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꼭 봐야 될 주문은 행정기본법 14조인데, 행정기본법 14조는 그 종래 우리 교과서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와 관련된 논의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판례 논리를 반영해가지고 새로 입법한 부분이니까, 이제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행정기본법 14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행정기본법 14조 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마지막에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런 조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에 대한 처분을 뜻한다고 해석이 되고, 신청에 대한 처분은 인용 처분뿐만 아니고 거부 처분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3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인용 처분을 뜻하는 것인데, 행정기본법 14조 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인용 처분과 거부 처분을 같이 포함하는 거니까 유의하시고, 다시 한 번만요. 행정소송법 30조 3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인용 처분을 뜻하는 것인데, 행정기본법 14조 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인용 처분과 거부 처분을 같이 포함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어쨌든 인용 처분이든, 즉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신청해서 거부당하거나, 이거 거부처분이죠. 그래서 인용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다 처분시가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된다 라는 것이겠죠. 뭐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인데 부관이 붙었다. 그 부관의 위법성 판단할 때는 역시 처분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이 거부처분,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조 3항으로 가서 요것도 판례가 종래 뭐 행위시법을 취한 판례, 재판시법을 취한 판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판례가 오락가락 하니까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로 통합시켰죠. 자, 보시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그에 따른 제재처분.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제재처분은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재처분인데, 이런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서 위법 여부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령이 유리하게 개정됐을 때, 즉 거기 적힌 것처럼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도록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제재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졌을 때, 이럴 때는 바뀐 법, 즉 개정된 법령을 적용시켜서, 즉 재판시의 법을 적용시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 너에게 유리하게 재판해줄게, 유리하게 판단해줄게, 이런 취지의 조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형법상의 재형법정주의 원칙을 반영해가지고 그대로 만든 조문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이른바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물론 이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뭐 직접적으로 뭐 공인노무사 시험에 뭐 출제되거나 이걸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인용요건 등을 논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행소법 제11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실무상 민사 소송인데, 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가 그 구성 요건이 되는 거고, 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때 처분이 무효냐, 취소가 되었냐, 아니면 유효한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니까, 보통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상견 문제를 논할 때 뭐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 효력 이런 것들을 관계 삼아서 언급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뭐 굳이 공정력이나 구속요건 효력을 공인노무사 시험에 직접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뭐 공정력의 개념 또는 구속요건 효력의 개념 이걸 뭐 직접적으로 암기해서 쓸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공정력과 또는 구속요건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15조에 언급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이른바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근거조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5조 보시면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또는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데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 효력이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은 그 권한 있는 기관 즉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취소심판을 제기받은 행정법원 등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정력도 없고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도 없다. 그래서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조문이 행정기본법 15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혹시 부관에 관한 뭐 독립 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부관에 관한 한계를 물어보진 않을 텐데 만약에 부관의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물어본다면 행정기본법 17조가 될 테니까 행정기본법 17조 1항과 2항이 부관의 내용적 한계, 죄송합니다. 부관의 사항적 한계. 한번 적어볼게요. 행정기본법 제17조는 부관의 위법성, 즉 부관의 한계, 달리 말하면 부관의 위법성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를 시험 문제로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17조 1항과 2항이 부관 한계 중에 부관의 사항적 한계가 17조 1항과 2항이에요. 1항, 2항 17조 그래서 행정청은 재량이 있을 때는 재량이 있는 처분은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뭐 별 제한 없이 붙일 수가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 즉 기속행위일 때는 법령에 근거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속행위인데 법에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이면 무효다라는 게 판례죠. 그 다음에 17조 3항이 부관의 시간적 한계. 언제까지 부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처분한 이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 근거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부관을 추가하거나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 17조 3항. 그 다음에 부관의 내용적 한계. 법률 유보 원칙, 뭐 법률 우위 원칙, 또 특히 비례 원칙 이런 것도 준수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7조 4항에 가면 부관은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고 해당 처분, 즉 주된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된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일 것 이런 것들이 부관의 내용적 한계고요. 그래서 부관의 한계를 직접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 물어본다면 17조로 커버하시면 된다. 뭐 그런 취지로 간단하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18, 19, 20, 21 쭉 넘어가시다가 27조 가면 공법상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도 사실은 뭐 27조를 직접 활용할 일은 없을 거고 다만 공법상 계약의 어떤 한계,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27조를 고려한다는 얘기고 우리는 알 것은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 수단이 뭐죠? 이게 당사자 소송이죠. 그 정도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34조에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관련된 조문이 새로 생겼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인데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예를 들면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취지의 조문이니까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뭐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뭐 그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시험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 36조, 37조인데, 자, 36조 이른바 이의신청. 몇 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또다시 이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죠. 자, 이의신청이에요. 우리가 행정보통 쟁송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인데, 그 전에 이의신청까지 포함해서 행정쟁송으로 이제 포함하시는,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의신청의 위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전심 절차이기도 하고, 당연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니까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고, 이렇게 할게요. 그에 반해서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고, 이런 관계죠. 자,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6조 1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3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인데, 그냥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즉 항고소송에 대상되는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처분 등 아니죠. 재결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즉 행정심판법 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재결을 제외하고 행정청의 처분인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하기 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6조 1항 30일 이내 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법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걸로 30일로 기억해 두세요.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면 이의신청 받으면 14일 이내 통지해 주는데, 뭐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3항 중요하죠.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얘는 임의적 전심 절차니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심 절차니까 그와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6조 상 무조건 외울 조문 36조 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 즉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종래 이의신청 이후의 제소기간이나 또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판례가 이랬다 저랬다, 즉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송달일부터 90일이다 아니다, 원처분일부터 90일이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우리 행정기본법은 그런 판례에 혼란을 막고자 이의신청을 했을 때도 마치 우리가 행정심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도 그 결과, 즉 재결서 송달받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소법 20조령 단서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특례 규정을 둬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과를 송달받고 그때부터 90일 이내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산점을 뒤로 밀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36조 4항 제일 중요한 조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항 넘어가시고 6항은 이의신청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좀 더 구체화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6조 7항에 가면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이 없는 거 1호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 징계는 소청사건이고 이의신청 하지 말라는 얘기죠. 2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3호가 있죠. 3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호 봐두시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말라는 얘기고, 뭐 4호, 5호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그래서 스티브 유씨가 만약에 입국 신청했다가 뭐 사증을 받고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 난민, 귀하, 국적 회복 부분, 기타 과태료는 애초부터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이의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죠. 과태료는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아마 시험에 유력한 것은 1호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즉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징계라든가 뭐 직권 면직 같은 불이익한 처분, 그 다음에 3호 노동위원회 의결 거쳐서 행하는 결정, 이런 것들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호 외국인 출입국 난민 귀화, 이런 것들도 이의신청 사건 아니라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7조 처분의 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는데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 주겠다는 얘기죠. 자, 읽어보시면 당사자는 처분, 다만 제재처분 또는 행정강제 제외하고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물론 자, 예외사유가 37조 예외사유가 많거든요. 그걸 볼게요. 자, 37조의 예외사유 첫 번째 나와요. 예외사유가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제재처분,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그래서 뭐 대집행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강제. 참고로 행정상 강제는 여러분 저 위에 잠시만요. 여기 30조가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이니까 필요하시면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처분의 재심사와 관련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첫 번째 제재처분하고 행정상 강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아까 읽었죠. 거기 가로에 또 있죠. 지금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한에 해당할 때 해당 처분 행정처에게 처분을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철회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처분의 재심사와 관련된 조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처분에 근거된 사실관계 또는 법령관계가 유리하게 바뀌거나 이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어서 새로운 증거가 생겼거나 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지금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심 청구는 이항처럼 해당 처분의 절차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에서 중과실 없이 이런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각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을 때 이때만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지금 제한시키고 있죠. 그리고 사망 보면 날짜도 아주 타이트하죠. 이런 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1항 각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90일도 아니 60일, 두 달,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다만 5년은 지나면 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고. 그래서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사항 5항 잠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저 내려와서 파랑 볼까요? 파랑 가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3에 가면은 거기 파랑 가면은 역시 공무원 인사,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뭐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공무원 징계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 직권 면책 같은 불이익한 처분.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거 할게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의결 거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니까 예를 들면 뭐 노동위원회의 뭐 결정,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해서 진노위를 가서 진노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중노위를 가는 것만 허용되는 거지 재심사는 청구 못하는 거죠. 또한 중노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뭐 법원의 소송을 10일 이내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재심사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외국인 사건, 외국인 출입국 사건, 외국인 출입국 난민 귀화 국적해고 사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행정기본법 3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행정기본법 37조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고 잘 먼저 확인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건 어떻게 하지? 매우 중요. 6하고 매우 중요. 뭐가 매우 중요하냐면 해석상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37조 1항 보면 당사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는 그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또는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됐을 때 해당 처분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신청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처분의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처분의 제3자는 37조와 상관없이 처분의 제3자는 37조와 상관없이 행기법 37조와 관계없이 이거 관계하지 말고 그냥 취소 불가등기 발생한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있겠죠. 조건. 이 조건은 신청권이 인정됐을 때.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새만금 사건 같은 거죠. 새만금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을이 공인소명 매립면허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매립면허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불가능이 발생했고, 이때 갑이 행정처에게 을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게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송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이 갑은 을에 대한 공인소명 매립면허에 대해서 서분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행정처분, 즉 을에 대한 매립면허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청권이 인정만 된다면 그 신청권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망은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취소 변경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공부하시면 알겠죠?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을에 대한, 즉 내가 갑이라면 을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취소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취소 변경 신청권 행사했다가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송 할 수 있다. 이게 사망금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본법과 상관없이 여전히 취소 변경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신청권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 그 밖에 뭐 사항, 37조 사항,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90일 이내에 응답하는데 뭐 연장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5항,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뭐 기각 결정이라든가 뭐는 뭐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불복 더 이상 하지 말라. 어차피 안 되는 거 한번 예외를 열어뒀으니까 이것마저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항에 가서 18조에 따른 직권취소나 19조에 따른 철회는 재심사 청구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뭐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노무사 시험에 필요한 행정기본법 내용은 다 숙지한 것이 되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오늘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이의신청, 재심사, 그리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는 제가 딱 특별히 자료를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로 공부하시고, 그게 노동행정법 노동행정법 핸드북 추록이 될 테니까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